종합소득 세액공제 가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는 363페이지 가시면 특별세액공제 쪽 관련된 얘기가 이제 등장이 돼요.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게 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내용 같이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라는 부분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표준세액공제는 어떤 의미이신 거냐면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깔끔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앞에 근로자들한테만 특별히 해줄게요라고 하는 특별소득공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뒤에 월세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부분의 공제를 내가 안 받고 나 표준세액 공제를 받을게 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또는 그 부분의 금액을 입력했는데 국가가 무조건 이만큼은 해줄게 라고 하는 표준세액 공제보다 오히려 더 금액이 적더라. 그러면 표준세액 공제가 그대로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 또는 저는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자, 지금 종업원이 금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근무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럼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달치 급여를 받아가 봐야 그분이 무슨 연봉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아닌 이상은 나올 만한 세금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을 근속했다라고 했을 때 총 급여 수준이 2,500만 원 아래쪽이면 거의 냈던 세금 다 돌려받는 상황이에요. 실제 혼자만 산다 하더라도 이게 큰 부담이 없는 실정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10월 달쯤에 입사했던 직원이 전근무지도 없다? 근데 이분이 의료비라는 것도 냈고 뭐 지금 현재 뭐 보험료도 낸 게 있었다. 근데 그거 입력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왜 없냐면 세 달치 냈던 세금 거의 100% 돌려받더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근로는 세 달 했지만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돈으로 봐줘야 되니까 소득이 너무 적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 돈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특별세액공제라는 부분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 표준세액공제 얼마가 13만 원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손으로 입력을 많이 하시는 회사들은 필요하지 않은 건 넣지 말아라. 어차피 너도 표준세액공제보다 작으면 그 넣은 거 금액 하나도 안 뜰 것이다. 그리고 그냥 13만 원만 덩그러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입력 안 하면 당연히 13만 원이 크니까 13만 원이 그냥 뜨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는 일정 부분에 우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두 개를 비교해서 표준세액공제가 더 크다라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으로 끝나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자였을 때는 표준세액공제가 13만 원입니다. 그런데 택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1번에 입력했던 금액이 더 크면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0으로 뜹니다. 아예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1번에 입력했던 합계 금액이 13만 원보다 작으면 13만 원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소득공제 금액, 특별소득공제 누구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야 되는 거 주택자금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여기 써진 네 가지 그리고 뒤에 가면 월세가 있습니다. 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해서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해서 공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얼마이다? 13만 원. 자,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나머지 사업자들은 무조건 연 7만 원입니다. 연 7만 원. 그리고 특별자가 붙은 건 특별히 너한테만 해줄게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1번에 있는 이 요건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이외자 중에 누가 있더라? 성실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간편정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복식해서 성실이 가는 거 얘기해 드렸죠. 그럼 성실은 특별한 세액공제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자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이 세 개 금액을 더하고 그리고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 아니라 연 얼마가 된다? 1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13만 원, 그리고 이외자는 7만 원, 성실사업자는 12만 원. 이거 제가 왜 강조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하면 쉬워요. 근데 동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렵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 자,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기억합니다. 전산실무 쪽에도 붙여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특별소득공제를 받는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다, 또는 내가 이번에 종합소득공제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연령과 그리고 소득 금액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연령은 20세 이하 요건과 60세 이상 요건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지,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되는 건 우리 동그라미, 소위 말해서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거 관계없어요. 불문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X. 근데 지금 어떤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 세모.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게 연령과 소득 금액에 대한 걸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가 충족된 사람만 보험료 공제가 되던데요. 근데 이 사람이 22살인 딸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있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의 딸이 있어도 그 딸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험료는 나이 요건이 무조건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제를 받는 과정 중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우리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된 부분 또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거 상관없어요. 라는 부분들이 등장했죠. 그러면 이 요건도 맞춰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소득 공제 부분에 갔더니 주택자금과 신용카드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럼 주택자금은 연령에 대한 거를 규제하느냐?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주택자금은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따질 필요 없죠. 그런데 본인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영향을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저축 같은 경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근데 아는 지인, 거주자한테 돈을 빌렸다라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대한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자라는 요건이 아니고요. 그 소득의 요건을 좀 따져보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에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기간과 만나는 기간에 지출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는 연령은 규제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20살이 넘어간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이다. 그리고 자기 카드 쓰면 그 카드 대금 다 누가 갚아주고 있느냐? 본인 소득도 없는데 본인이 못 갚을 것이다. 부모가 갚아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령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규제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야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부양가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근로기간에 무엇한 것? 지출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용한 것만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특별세액공제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우리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연금저축. 이 특별세액공제 중에는 연금저축부터 월세까지 모두 다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자, 연금저축에서는 우리 연령과 소득 금액과 근로기간을 규제하느냐? 아니요. 대신에 연금저축은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 거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주택자금도 본인의 포커스로 맞춰주셔라. 우리 예외적으로 세대주도 가능한 게, 아니 세대원도 가능한 게 있긴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관점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본인 말고도 배우자도 들어올 수 있고 부양가족도 들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자가 들어간 거의 특징이 무엇이다?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저축에 불입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있죠, 여러분. 보험료. 자, 보험료는요. 보험료 특별세액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 쪽에 들어가는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를 구분해서 갑니다. 자, 그럼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는 건 연령과 소득 금액을 모두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보험료 딸 게 안 됐는데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자녀께 안 되면 그 자녀가 20살이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연령은 20세 이하 조건과 60세 이상 조건에 충족된 사람만 보험료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소득금액 당연히 규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자, 이 부분은 장애인은 여러분 원래 21세부터 몇 세, 59세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연령은 규제하지 않겠죠. 그런데 소득금액은 규제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근로기간에 무엇한 것, 지출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을 모두 다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결제를 했다라면 내가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요,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결제를 누가 했느냐, 돈을 누가 갚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간에 병원 다녀온 것만 인정이 됩니다. 자, 교육비도요, 우리 보험료처럼 우리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교육비를 구분해서 갑니다. 자, 일반 교육비에 대해서 연령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연령 규제해버리면 여러분 20세 이하 자녀 교육비만 인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대학생은 들어올 수가 없지 않나요? 학교 빨리 간 애들이나 19살이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4년제 대학이다. 거기다 군대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 1년 다니고 군대 갔다 오면 그냥 20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교육비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대학 등록금이 제일 크지 않나요? 그래서 연령은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은 규제합니다. 당신이 소득금액 합계 100만이 넘어가면 너의 교육비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됩니다. 자, 장애인 교육비는요. 연령과 소득금액을 전혀 규제하지 않습니다. 불문하겠다. 자, 근로기간 규제합니다. 근로기간에 지출된 교육비만 인정을 합니다. 자, 기부금. 자, 기부금은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은 규제합니다. 네, 소득금액은. 자, 그리고 기부금은요, 누구처럼 연금의 저축처럼 또는 연금처럼 무슨 부분, 근로기간하고 관계없이 1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금, 기부금은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월세입니다. 자, 월세는 사실상 우리 주택자금의 하나의 성격인데 우리 주택자금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소득공제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가지는 우리 세액공제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의 월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연령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데 본인의 월세가 맞지만 소득에 대한 규제는 있느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소득 규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금 현재 무조건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총급여 얼마에 이하에 있는 사람만 해주겠다. 그래서 7,500 규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총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된 사람만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근로기간에 지출된 월세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우리 주택자금이나 신용카드나 연금저축까지는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서류를 받으면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의 제한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무엇해라? X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어떠한 경우도 못 들어온다. 형제자매. 그래서 그들 건 무조건 X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구분에 대한 우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할 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 363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 모두 다 제한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인적공제 부분에서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요건이 충족됐을 때 우리 기본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요건 충족된 사람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한테만 주는 혜택,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니? 아니요. 성실사업자도 보험료는 없었죠. 여러분 의료비는 있었지만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만 주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 모두 다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사 기간에 무엇한 그럼 얘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우리 무엇 해주겠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 못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저축성 보험료이거나 그리고 내가 보험료 공제를 받는다는 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모두 다 세상에 나오면 무엇을 받는다? 주민번호를 부여받죠, 여러분. 그럼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아라고 하는 아이들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죠? 그러면 얘는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태어나야 주민번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 임신했을 때 태아보험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축성 보험과 태아 보험료는 무엇하시고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보험은 무슨 보험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보험이요. 그쵸? 그래서 목숨과 관련된 생명보험 또는 질병과 관련된 생명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보험 종류는 되게 많죠, 여러분. 종신도 있고요. 암보험도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 다칠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해서 가입한 게 있다. 상해보험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요. 자동차 또는 주택의 화재 등을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 그런 걸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화재보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자동차만 들어올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만 내다가 주택을 냈더니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재산의 피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입하는 보험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워낙 많이 있어서 자동차를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 주택 화재보험도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험들이라는 거죠. 등등등 됐을까요? 그런 게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저축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있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도 만기환급금이 있긴 하지만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현저히 작죠. 네, 그래서 현저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더 크게 받으려고 가입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그 보험을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하자. 우리 지금 현재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이에요, 여러분. 일반 보장성 보험.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계약과 그리고 무슨 부분?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명, 상해, 손해 써드렸어요? 거기 제가 안 써드린 게 이거거든요. 주택 임차 보증금.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증 대상 얼마? 3억 원 이하. 이건 또 무제한은 안 되고요. 보증 대상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내가 낸 게 있었다라면 이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온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부분. 왜냐면 요즘에 집주인들이 돈을 안 주는 경우들 꽤 많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지금 현재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기금 쪽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왔는데 너네 집 그만 조만간 뭐 압류하겠다, 뭐 경매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주택을 여러 군데 갖고 있는데 한 주택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압류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게 터진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부분 때문에도 요즘에는 무슨 부분들요? 문제 생기면 내가 보험 가입하면 이 보증금은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보증보험 측에서 실제 실주인하고 붙어버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들 가입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겠다. 근데 기준 금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이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보장성이에요.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에 글씨가 붙어요. 무슨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입니다라고 표시된 보험이 있더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불러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얘기할 때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일반 보장성은 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냥 보장성 보험 종류예요. 거기에 장애인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린 시험이니까 이런 거 저축성 안 돼요. 태아보험 안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험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100% 모입니다. 안 모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 됩니다라고 했었던 이 부분은 국세청에 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아예 빠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이요. 시험을 볼 때는 막 우리가 외워요. 근데 업무는 그 외웠던 거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했던 게 홈택스엔 벌써 싹 빠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일이 없죠. 거기 모여있는 건 모두 다 뭐다? 아, 보장성만 모였구나. 그래서 업무가 사실 쉽죠. 그래서 AT 시험 보신 분들이 간혹 그 얘기하세요. TAT 볼 때 아니 TAT는 국세청에 있었던 양식을 붙여주는데 아니 그냥 다 넣으면 답을 주더라. 다 넣으면 답을 주는 게요. 간소화 서비스에 모일 때 제외되는 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내는 문제이면 OX를 해야 되지만 아니 본인들은 국세청에 있는 서식을 붙여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세청에 안 모이는 걸 모이는 것처럼 자료를 줬다? 이상한 얘기가 되죠. 그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법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위반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T가 지금 TAT 시험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쪽 문제가 나오면 이 국세청에서 내려받으면 보여진 양식에다가 금액을 써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내고 싶다? 그럼 별도로 단서 달아버려요. 따로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사는 텍스트로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OX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빠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있어요. 무슨 부분? 아, 저 보험 가입했는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도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보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누구 거예요? 본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누구 거예요? 남편. 자, 여러분 본인과 남편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같은 사람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면 상관없어요. 네, 사람이 다르면. 그래서 동일인한테, 동일인,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 동생을 얘기하면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후발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게 있어요. 수술이 잘못돼서. 근데 그거 장애 판정보다 병원에 과실 인정 받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병원은 절대로 본인들 과실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배상 청구가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판명이 돼서 끝내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손이나 다리 같은 데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손가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뼈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지금 제가 연결된 뼈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빙판길에서 아마 넘어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수술 잘한다는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한쪽이 더 길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이 안 굽혀지던 거죠. 그래서 재활을 할 때 아, 내가 재활이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쪽 뼈가 길어진. 근데 이게 재수술을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과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끝내는 본인의 본과 교수가 서울대 교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해줘서 이게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얻기 전까지는 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보험을 가입한다? 근데 이게 장애 판정이 됐거든요. 이거로도 장애 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판정이 됐다. 근데 이 부분하고 관련된 보험을 제가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입하는 보험의 증서에는 장애 전용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생은 후발적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선천적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전에 가입한 보험은 전부 다 일반 보장성일 거예요. 근데 뒤에 가입했던 부분은 영향을 준다라면 얘기를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증권에 장애인의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한테 보험증서가 두 장이 있는데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 하나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같은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지금 써드린 것처럼 본인은 일반인데 남편은 장애 내는 거 그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시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법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 둘 중에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라.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 자, 지금 보험을 들어가서 보니 나 일반 보장성 있는 거, 장애인 전용 보장성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보험증권이 같은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들어간 건 생명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내가 가입한 손해보험엔 장애인 전용이라는 걸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자동차 보험이 보험증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보험증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보험증권 따로따로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고 있죠. 생명보험은 1년마다 갱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종신보험인지 안보험인지 먼저 가입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정된 기간에 불입하고 뒤에 일정 기간 보호받고 그리고 만기환급금 일부라도 있으면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험증권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본다?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보장성으로 100만 원 공제받고 장애인 전용으로 100만 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건 보험증권이 같았을 때예요. 그래서 보험료 공제 적용은 보험 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보험 계약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만 택일하세요라는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 말씀드릴 때 동일인이라는 거로 보셔라. 그래서 사람이 다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얘기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시험 문제가 요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만 외우시냐면 여기까지만 외우시는 것 같아요. 외우는 걸 많이 하시니까. 아, 하나만 받으래. 그랬더니 일반 보장성 70만 원, 장애인 전용 보험료 150만 원. 그럼 누가 더 커요? 150이 더 크네요? 그럼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얘를 놓고 끝내더라는 거죠. 반드시 요건은 다 여기까지 따져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대상 금액, 내가 보험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연 얼마밖에 안 된다? 100만 원. 너무 작다. 자, 우리나라가 외국 보험들이 왜 들어져 있냐면 이 땅덩이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우리나라처럼 보험 가입을 잘하는 나라가 없대요. 정말로. 저도 보험을 갖고 있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보험 가입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보험사들은 와, 이 나라 국민들은 진짜 보험감이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다 들어온 거죠. 현금 장사잖아요, 여러분. 100% 현금 장사예요. 여러분 외상으로 안 하잖아요. 통장에서 따박따박 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실제 1년에 내는 내 보험료만 해도 100만 원 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남편만 직장을 다니고 있대요. 남편만. 이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둘이나 있다. 그럼 본인 보험료도 있고 배우자 보험료도 있고 아이들 보험료도 있잖아요. 다 더했더니 1년 동안 보험료를 1,200만 원 내고 있대요. 근데 그 1,200만 원 중에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100이요. 그러니까 1,100만 원 다 버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물어보세요. 실무자들이. 아, 지금 보험 계약은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이래요. 근데 이 보험의 수익자 있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배우자래요. 이거 공제돼요라고 하거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어야 되는 그럼 계약에 대한 건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돼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 원래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 거 지금 100만 원이 돼요, 안 돼요? 라고 먼저 여쭤봐요. 그러면 훨씬 많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따지지 마세요. 본인 것만 넣어도 끝이에요. 그냥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아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인당백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 거로도 보험료 공제가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누구이고 계약자가 누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요. 배우자를 놓고 봤을 때 배우자가 집에서 지금 살림만 한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험을 봤더니 계약자도 누구이고 배우자이고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한 수익자 피보험자도 누구이고 배우자이다. 근데 계약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 거 공제 못 받냐? 이러면 그런 말이 안 돼요. 둘은 혼인관계에 의해서 무촌의 관계로 성립돼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혼인 전에 배우자가 계약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분은 소득이 없대요.
그리고 배우자는 연령은 규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배우자가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들어와요, 여러분.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따져보는 건 맞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본인이 계약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보험료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보험료도요, 남편이 계약하는 경우보다 부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따져보면. 그럼 부인이 계약한 건 다 못 받는다? 아니죠. 소득만 없으면 된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따져보는 건 맞지만 무조건 안 된다의 관점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만 지금 본인 거로 끝나지면 뒤에 거는 돌아도 보지 마셔라. 그냥 다 버려라. 어차피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합쳐서 100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서 100.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의 12%,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의 15%. 공제율이 다르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공제 시기는 보험료를 무엇한 거? 우리 납입한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익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교재 예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과사 기간에 보험료 납부 내역이고요. 모두 근로기간 내에 지출하였으며 공제대상 여부를 우리 공제대상 여부란에 해당 여부를 O와 X로 표기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험료입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자, 연령에 대한 요건을 모두 다 무엇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규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0세 이하 요건과 60세 이상 요건이 충족된 사람만 들어야 되겠죠. 배우자는 나이를 규제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소득 금액 얼마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 무엇된 사람, 충족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얘기할 때 무슨 부분? 당신이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무슨 난이 있을 것이다. 기본공제라고 하는 난이 있을 것이다. 그 난이 모두 다 무엇 되어 있는 사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볼게요. 본인의 이런 본인은 본인이 벌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연령과 소득에 대한 규제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인 손해보험이고 아파트 화재보험, 이것도 손해보험이죠. 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부친입니다. 나이가 81세. 그럼 연령 요건은 무엇이다? 충족입니다. 전 충자만 쓸게요. 자,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소득에 대한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아니라 불충족이 돼버리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친의 생명보험료를 본인이 내줬다 하더라도 우리 공제는 못 받습니다. 지출을 자기가 했어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자녀입니다. 나이 21세, 소득은 없대요. 자, 연령의 요건은 충족입니다. 근데 아니, 충족이 아니라 불충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세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럼 연령의 요건은 불충족. 근데 소득은 없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충족이네요.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다 충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상해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 본인 명의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죠. 자, 저축성 보험.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 폐아보험은 우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X가 됩니다. 자, 배우자 나이 50세입니다. 이런 배우자는 연령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되겠죠. 자, 소득이 없답니다. 충족이네요. 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공제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니까요. 자, 배우자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써드렸어요? 위에 있는 생명보험료와는 상이한 보험증권이다. 다른 보험증권입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여러분, 보험증권이 같다라고 한다면 공제를 못 받는다. 두 개 중에 택일에서 하나만 받아라. 더 유리한 쪽으로.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된 부분에 빠진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제 써드린 이 OX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1번은 뭐다? 연령과 소득 금액에 대한 규제사항 보시는 거. 그래서 그 요건 충족된 사람만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예 안 되는 거.
무슨 부분이요? 저축성과 우리 태아보험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높아지면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년도 합격률이 그닥 높지는 않은 건 아시죠, 여러분? 왜냐면 합격률이 대체적으로 4, 50%까지 나오면 50% 나온 적도 있어요. 세무 2급이. 그러니까 되게 높거든요. 근데 최근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세무 1급도 합격률이 다른 연도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막 떨어뜨리는 느낌처럼 낮아졌고, 그리고 세무 2급도 합격률이 30%대예요. 계속 보시면. 네, 40%대 나온 거 한 번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높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예제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로 또 넘어가 볼게요.